사십삼화 줄거리. 천재소년 감나는 12살에 진나라 상경이 되지만 어린 나이에 죽고 왕태후와 통정하던 여부리는 장성에 가는 진왕이 두려워 노예를 궁중에 잠입시켜 왕태후의 마음을 사로잡게 한다. 이후 부귀영화를 진 노예는 진나라 궁중에서 변란을 일으키지만 그의 자식들은 모두 진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노예 역시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 이목은 담을 높이 쌓아 조나라 보루를 굳게 지켜 진나라 장수 환희를 물리치지만 진나라 왕후의 계책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모초는 죽음을 무릅쓰고 진왕정에게 간하여 왕의 마음을 돌이켜 왕태후와 화해하고 효도를 다하게 한다. 진나라 군사에게 한단성이 완전히 포위당하자 안취는 온 힘을 다하여 수비했다. 조왕천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이웃나라로 사신을 파견하여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 곽계가 나아가 아랜다. 한왕은 이미 진나라에게 땅을 바치고 신하가 되었으며 연나라와 위나라는 자기 나라를 지키느라 정신이 없는 터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단 말입니까?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진나라 군사의 세력을 막을 수가 없는 만큼 순순히 귀순해야만 그나마 제후의 주의를 보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왕천이 그의 말대로 따르려 하자 공자가가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아랜다. 선왕께서 전하신 종묘사직을 왕께서는 어찌 이다지도 쉽사리 버리려 하십니까? 신은 안치와 더불어 기필코 진나라 군사를 대적하고자 원합니다. 만일 성이 함락되면 그때는 비록 수백리 안팎에 불과하지만 일단 대주 땅으로 물러가서 다음 기회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어찌하여 결박된 채 붙들려 가서 감금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곽계가 말한다. 성이 함락되면 그 즉시 왕께서는 포로가 되거늘 어떻게 대주 땅으로 피신할 수가 있겠소? 공자가가 칼을 뽑아 곽계를 가리키며 호통친다. 나라를 망치려는 간신이 무슨 말이 그리도 많은고 내 필시 그대를 참하리라. 조왕천은 즉시 두 사람 사이를 떼어놓았다. 아무리 국리를 거듭해도 좋은 방도가 떠오르지 않자 조왕천은 술을 마시고 풍류를 즐김으로써 모든 괴로움을 잊고자 했다. 곽계는 진나라 군사와 내통할 수가 없어서 안달이 났다. 종족과 빈객들을 거느린 공자가가 안취를 도와서 물샐 틈 없이 한단성을 지키는 바람에 도저히 비밀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다. 몇 해를 두고 계속 흉년이 드는 바람에 한단성 밖에는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 진나라 군사들이 약탈을 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인가라고 눈 씻고 찾아도 없었다. 하지만 한단성 안에는 많은 곡식이 창고마다 가득 쌓여 있어 궁한 줄을 모르고 지냈다. 진나라 군영에서는 식량 조달을 위한 긴급회의가 열렸다. 결국 왕정과 양단하는 의논 끝에 군사를 50리 밖으로 이끌고 나갔다. 그들이 물러가는 광경을 보고 조나라 성 안에서는 비로소 방비벽을 늦추고 하루에 한 차례 정도는 성박 출입도 허용했다. 곽계는 바로 그 틈을 노려 신복을 진나라 군영으로 보냈다. 신복이 진군에게 전달한 서신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그동안 성을 진나라에 바치고자 갖은 애를 썼으나 쉽지가 않소이다. 조왕은 이미 겁에 질려 있으니 진왕께서 친히 왕림하시면 내가 조왕에게 권하여 항복하게 만들겠소. 왕전은 사람을 보내 그 서신을 진왕에게 전했다. 진왕은 곧 정병 3만 명을 이끌고 어가에 올라 대장 이신의 호의를 받으며 태원 쪽으로 진군했다. 진왕이 도착하자 진나라 군사는 다시 한단성을 에워싸고 불철주야 맹공을 퍼부어댔다. 조나라 군사들은 성 아래를 굽어보다가 나부끼는 깃발에 진왕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음을 보고 질겁을 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조왕이 다시금 두려움에 떨자 곽계가 나아가 아랜다. 진왕께서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왔으니 한단성을 함락시키기 전에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공자가와 안취의 말만 믿으려 하십니까? 원컨대 속히 결단을 내려주시옵소서. 조왕천이 말한다. 과인이 항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랬다가 진왕이 나를 죽인다면 어찌한단 말인가? 한왕도 해치지 않은 진왕인데 어찌 대왕을 해치겠습니까?
화씨의 옷과 한단 땅 지도를 진왕에게 바치면 크게 기뻐할 것이옵니다. 그러면 경이 항복문서를 작성하여 일을 추진하구려. 곽계가 그 즉시로 항복문서를 쓴 다음 아랜다. 항복문서를 쓰긴 했으나 공자가가 이 사실을 알면 한사코 저지하려 들 것입니다. 듣자 하니 진왕의 대군령이 서문 밖에 있다 하니 대왕께서 성한 순실을 핑계 삼아 문을 열게 하시고 곧장 그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조왕은 이미 정신이 나간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곽계의 말을 한마디 의심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뿐 이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전혀 주관을 내세우지 못했다. 북문에서 군사를 지휘하던 안치는 조왕이 서문으로 나가 진나라 대진영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대경실색했다. 공자가가 말을 타고 달려와서 외친다. 성 위에는 이미 왕명을 받들어 한기가 세워졌소. 이제 곧 진나라 군사들이 성 안으로 밀려들 것이오. 안치가 말한다. 나는 죽더라도 이곳 북문에 있겠소. 공자는 즉시 공족과 빈객들을 데리고 이리로 오시오. 일단 대주 땅으로 피신했다가 훗날 이를 도모하는 도리밖에 없소. 마침내 공자가는 종족과 빈객 수백 명을 거느리고 안치와 더불어 북문 밖으로 빠져나가 며칠 후 대주 땅에 이르렀다. 안치가 사양하는 공자가를 받들어 왕위에 올리니 그가 바로 대왕가이다. 대왕가는 지난날 유수로서 억울하게 죽은 대주 땅의 충신 이목의 공을 기리기 위해 생전의 관작을 수여하고 친히 제사를 모심으로써 가까스로 민심을 수습할 수 있었다. 이어 대왕가는 연나라로 사신을 파견하여 화친을 맺고 상곡 땅에 두 나라 군사를 주둔시켜 진나라의 침입에 공동 대처했다. 대나라는 차츰 안정되어 한 나라로서 그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편 진왕정은 조왕 천의 항복을 받고 날이 밝자 조나라 한단성으로 들어가 왕자에 앉았다. 조왕은 진왕 앞에 나아가 깍듯이 절하고 신하의 예로서 받들어 모셨다. 많은 신하들이 이 굴욕적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다음날 진왕이 화씨의 옥을 어루만지면서 많은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한다. 우리 선왕께서 15개 성과 바꾸려 했지만 결국 얻지 못한 보물이 아니던가. 이어 진왕은 조나라 땅을 거록군이라 이름지었다. 조왕은 박릉 땅에 안치시키고 곽계에게는 상경벼슬을 내렸다. 그제서야 곽계가 매국노임을 깨달은 조왕이 통분을 삼키며 한탄한다. 이목이 살아있었던들 어찌 감히 진나라가 우리 한단성의 곡식을 먹을 수 있었으리요. 조왕이 압송되어 간 박릉 땅에는 사면이 돌로 된 석실 하나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 석실 안에서 기거하게 된 조왕은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나자 좌우를 둘러보며 어디서 나는 소리냐고 물었다. 신하 한 사람이 대답한다. 초나라에는 큰 하수가 4개 있는 바 강수, 한수, 저수, 장수라고 합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는 저수 소리로서 방산에서 비롯되어 한수와 강수로 흘러듭니다. 조왕이 처연하게 탄식한다. 무정한 물인데도 한수와 강수로 흘러갈 줄 아는도다. 과인은 이곳에 감금되어 고향을 그리워하건만 어찌 돌아갈 수가 있으리요. 마침내 조왕은 다음과 같이 산수지구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 방산이 궁이 되고 저수가 식수가 될 줄이야. 검은고와 비파 소리는 아니 들리고 에오라지 물 흐르는 소리뿐이네. 무정한 물인데도 능히 한수가 강수로 흘러들거늘 슬프도다. 한나라의 주인된 몸이 꿈길 따라 고향을 찾을 뿐일세. 니라서 나를 이리 만들었던가. 정나라 공장과 같은 간신의 말을 들었음이라. 충신이 모두 죽고 말았으니 나라 또한 망하고 말았도다. 나 자신 어리석고 총명하지 못하거늘 어찌 감히 진왕을 원망하리요. 종일토록 무료하기만 한 조왕은 그칠 새 없이 노래를 불러 주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곤 하더니 끝내 병석에 누운 채 일어나지 못하고 한많은 일생을 마쳤다. 한편 대왕가는 조천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조유류왕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한편 함양 땅으로 되돌아간 진왕정은 모든 군사를 쉬게 하고 선비를 양성했다. 곽계는 그동안 많은 금을 모아두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진나라로 싣고 갈 수가 없었다.
마지못해 한단 땅에 자기 집들의 땅을 파고 묻었으나 진나라로 온 뒤에도 좀처럼 금생각을 잊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곽계는 집안 살림을 모두 옮겨야 할 것 같으니 휴가를 달라고 진왕에게 청했다. 진왕은 웃으면서 이를 허락했다. 한단 땅에 도착한 곽계는 땅속에 황금을 파내어 여러 대의 수레에 나누어 실었다. 그런데 진나라로 돌아가던 도중 갑자기 도적들이 나타나 곽계를 살해하고 황금을 가로채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이에 어떤 이는 이목문화의 빈객들이 저지른 일이다 하며 탄식해 마지 않았다. 곽계는 나라를 팔아 황금을 얻었으나 끝내 황금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만 것이다. 한편 연나라로 돌아간 태자단은 진왕에 대하여 깊은 한을 품고 있었다. 진나라에 보복할 것을 다짐하며 우선 모든 재산을 털어 빈객들을 모았다. 뛰어난 용사 하부와 송이를 얻게 된 태자단은 그들을 남달리 후대했다. 당시 13살 난 진무양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대낮에 대로상에서 만난 원수를 칼로 찔러 죽이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접근조차 못했다. 태자단은 이 소식을 듣고 진무양의 죄를 용서해주고 자기 문화에 두었다. 그 무렵 연나라로 도망간 번호기는 깊은 산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어느 날 태자단이 빈객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번호기는 산을 내려와 그 부중으로 갔다. 태자단은 역수 동쪽에 성 하나를 쌓고 번호기를 기거하게 한 다음 번관이라 이름 지었다. 태부 국무가 태자단에게 간한다. 진나라는 호랑이나 늑대 같은 나라로서 틈만 있으면 여러 제후들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빈틈만 보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생존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번호기를 숨긴다는 것은 진나라의 공격을 유도하는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나라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로선 큰 화를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태자께서는 하루속히 번장군을 흉노 땅으로 보내시어 진나라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울러 서쪽으로는 삼진과 조약을 맺고 남쪽으로는 제나라 초나라와 손을 잡으며 북쪽으로는 흉노와 관련을 맺고 지내다가 기회를 보아 진나라를 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태자단이 말한다. 태부의 계책은 너무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가슴이 불타는 듯하여 안식을 취하며 때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번장군이 갈 곳 없어 나를 찾아온지라 가엾은 생각이 들어 친교를 맺었습니다. 진나라와 관련이 있기론 나와 마찬가지인 번장군을 어찌 황막한 오랑캐 흉노 땅으로 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죽어도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태부께서는 저를 위하여 다른 계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부 국무가 말한다. 약국 연나라가 강국 진나라를 친다는 것은 마치 털을 화롯불 속에 넣는 것과 같으니 어찌 타지 않을 것이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으니 어찌 깨지지 않겠습니까? 신은 지혜가 짧고 아는 것이 부족하여 태자를 위한 또 다른 계책을 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신이 아는 사람 가운데 정강선생이란 분이 있는데 지혜가 깊고 용맹이 뛰어나며 박학다식한 이인입니다. 태자께서 꼭 진나라를 치시겠다면 정강선생을 만나 의논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저는 아직 전선생을 알지 못하니 태부께서 그를 불러오도록 하시지요.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국무는 즉시 수레를 타고 정강선생을 찾아가 부탁한다. 태자단께서 선생을 몹시 흠모하고 계시니 즉시 나와 동행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강이 대답한다. 태자 같은 귀인이 나처럼 보잘것없는 늙은이를 불러주시니 내 어찌 거역할 수가 있으리요. 선생께서 바로 응낙해 주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정강은 국무와 더불어 수레를 타고 태자궁으로 달려갔다. 태자단은 정강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궁 밖으로 나와 있다가 친히 그를 영접하여 궁중으로 안내했다. 너무 늙어 허리가 구부러지고 거동조차 자유롭지 못한 정강을 상자로 모시자 주위 사람들은 은근히 비웃었다. 태자단이 좌우를 물리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청한다. 오늘날의 형세로는 연나라와 진나라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듣자 하니 선생께서는 지혜와 용맹을 겸비하고 계신다 합니다. 부디 묘책을 가르쳐 주시어 망해가는 우리 연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정강이 대답한다.
신이 듣기로 준마가 한창 때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리지만 늙고 쇠약해지면 당나귀보다 느려진다고 하더이다. 태부 국무가 신의 젊은 시절만 생각했지 이처럼 늙고 쇠약한 줄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께서 사귀시는 분 가운데 선생의 젊은 시절과 같은 지혜와 용맹을 겸비한 젊은이는 없을까요? 선생을 대신하여 나를 도와줄 만한 인물을 청구해 주십시오. 정광이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보다도 태자 문화에 많은 빈객들이 있다 하니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땅한 인재가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태자단은 하부와 송이 그리고 진무양을 정광 앞으로 불러들였다. 정광은 한 사람씩 만나 일일이 이름을 묻고 유심히 관찰한 다음 그들이 물러가자 태자단에게 말한다. 신이 보기로는 한 사람도 술모가 없습니다. 하부는 혈기만 용맹한지라 노하면 안색이 붉어지고 송이는 맺기만 용맹한지라 노하면 안색이 파래지며 진무양은 골기만 용맹한지라 노하면 안색이 하얗게 될 것입니다. 분노의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고서야 어찌 사람을 제대로 부리며 큰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아는 사람 가운데 현갈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희로애락을 전혀 얼굴에 나타내지 않는 신용한 인물입니다. 태자단이 묻는다. 현가는 어디 출신입니까? 그는 본시 경시로서 지난날 제나라 대부였던 경봉의 후손입니다. 경봉이 오나라 주방 땅으로 달아나서 살다가 결국 초나라 군사에 의해 살해당하자 그 가족들은 위나라로 피신하여 위나라 사람이 되었답니다. 일족 가운데 검술에 능한 자가 있어 위원군에게 출사하고자 했으나 등용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진나라가 위나라 동쪽 땅인 복양군을 무찌르고 동군으로 삼자 현가는 우리 연나라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성을 경시해서 형시로 바꾸니 사람들은 그를 현경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현가는 술을 잘 마시며 그 친구인 연나라 사람 고점리는 축을 잘 칩니다. 그들은 날마다 시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어울리는데 술에 취했다 하면 고점리는 축을 치고 현가는 노래를 불러대지요. 현가는 노래를 마친 다음 천하가 자기를 몰라준다고 울며 탄식합니다. 그자는 지략이 뛰어나고 용맹스럽기가 나 같은 늙은이와 견줄 바가 아닙니다. 태자단이 말한다. 저는 아직 현가와 교분이 없으니 원컨대 선생께서 그를 불러주십시오. 현가는 가난하여 신이 줄고 술값을 대준지라 신의 청이라면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자단은 궁밖까지 따라 나와서 자기 수레에 정강을 타게 하고 내시로 하여금 수레를 몰게 하였다. 정강이 수레에 올라 막 출발하려는데 태자가 말한다. 오늘 우리가 한 얘기는 중대한 국사이니 아무에게도 누설하시면 아니 됩니다. 정강이 웃으며 말한다. 노신이 어찌 감히 거역하오리까. 정강은 수레에 올라 현가를 찾아서 시정술집으로 달려갔다. 여느 때와 같이 현가와 고점리는 술에 취한 채 축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정강은 그 소리에 수레를 멈추고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가는 얼른 노래를 멈추고 정강을 맞았다. 그러나 정강은 술자리에 앉는 대신 현가만을 이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대는 늘 천하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해 왔으며 이 늙은이도 그 뜻을 알고 있소. 하지만 이 늙은이는 천하가 알아주더라도 정력이 쇠퇴하여 일을 할 수가 없소. 현경은 나와 달리 한창 일할 나이이니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일해볼 생각이 있소. 생각이야 간절하지만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지요. 정강이 말한다. 태자단이 모든 재산을 털어 재주 있는 빈객들을 모아들이고 있는 줄을 연나라 사람치고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요. 태자께서는 내가 늙고 쇠하여 아무 쓸모없는 줄도 모르고 나를 불러 연나라와 진나라에 관한 일을 의논하셨소. 나는 늙었음을 한탄하며 나 대신 그대를 청거했소. 원컨대 그대는 즉시 태자궁으로 가보도록 하구려. 선생의 하명을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강이 현가의 뜻을 북돋우기 위해 칼을 뽑아들고 탄식한다. 장차 크게 될 인물은 남의 의심을 사서는 아니 되는 법이요. 오늘 태자가 나와 함께 국사를 의논하시고 내가 떠나려 할 때 따라 나와서 절대로 누설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의심스러워하는 눈치였소.
바야흐로 큰일을 도모하는 마당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되겠소.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내 자신의 마음을 증명하고자 하니 그대는 태자께 나의 뜻을 전해주시오.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정강은 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렸다. 형가가 그의 시체 앞에서 슬피 울고 있을 때 태자가 보낸 사람이 정강의 집을 찾아왔다. 아직도 형가가 오지 않았는가 알아오라는 분부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형가는 태자가 성의를 다하고 있음을 알고 즉시 수레에 올라 태자궁으로 들어갔다. 태자단은 정강을 모실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예로서 형가를 맞아들였다. 태자단이 의아한 듯 묻는다. 정강 선생께서는 왜 함께 오시지 않았습니까? 형가가 대답한다. 선생께서는 태자께서 비밀을 지키라고 분부하신 만큼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하시며 스스로 칼을 뽑아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태자단이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전 선생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시다니 참으로 원통하도다. 한동안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던 태자단은 잠시 후 눈물을 거두고 형가를 상좌에 모신 다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형가는 당황하여 얼른 자리에서 내려와 마주 절을 하였다. 전 선생께서 저를 버리지 않고 그대를 소개해 주셨으니 어찌 하늘의 도우심이라 아니할 수 있으리요. 원컨대 그대는 나를 저버리지 마오. 태자가 진나라를 두고 근심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진나라는 호랑이나 늑대처럼 염치 없게도 천하를 삼키려 하고 있어. 천하의 많은 땅이 바쳐지고 왕들이 신하가 되기로 굴복했는데도 아직 욕심이 차지 않는 모양이요. 한왕마저 스스로 신하가 되기로 원하면서 땅을 진나라에 바쳤소. 또한 진나라 장수 왕전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조왕을 사로잡아 갔다고 하오. 조나라까지 망했으니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연나라를 칠 것이요. 그래서 나는 밤마다 잠자리가 불안하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를 지경이요. 형가가 말한다. 태자께서 군사를 일으켜 싸울 경우 승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달리 무슨 계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연나라는 약한 데다 군사수도 적소. 자칭 왕이라고 하며 조그만 대주 땅을 다스리고 있는 조나라 공자가가 이번에 우리 연나라로 사람을 보내 진나라를 협공하자고 제의해왔소. 나는 우리 군사의 힘을 죄다 모은다 해도 진나라 장수 하나를 당해낼 수 없음을 알고 있소. 대왕가 또한 세력이 대단해 보이지는 않소. 위나라와 제나라는 본디 진나라 편이고 초나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친교가 거의 없소. 그 밖에 제후들이라야 진나라의 힘에 눌려 꼼짝도 못하는 형세가 아니오. 이제 나에게 계책 한 가지가 있으니 천하의 용사를 얻고 나서 진나라로 사신을 보내 거짓으로 진왕에게 큰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꾀하는 것이요. 욕심 많은 진왕은 이익이 돌아간다는 말만 믿고 틀림없이 우리의 교섭에 응할 것이요. 그때 바로 천하의 장사를 진나라로 보내 옛날에 조말이 제왕공을 겁박한 것처럼 한나라와 조나라를 내놓으라고 협박하지요. 만약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진왕을 찔러 죽이는 수밖에. 진왕이 죽고 나면 조종의 많은 신하들이 서로 정권을 쟁취하려고 국난을 일으킬 것이요. 그때를 기하여 초나라 위나라와 더불어 연합하고 한나라 조나라와도 힘을 합쳐 진나라를 치는 것만이 천하를 바로잡고 새롭게 만드는 길이라 생각하오. 형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연다. 이것은 중대한 국사입니다. 신은 어리석은지라 감히 이와 같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자단이 머리를 조아리며 청한다. 원컨대 나의 부탁을 사양하지 마오. 형가는 거듭 거절하다가 끝내 수락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형가는 상경벼슬에 올랐다. 태자단은 번간 오른쪽에 다시 성 하나를 쌓고 형간이라 이름 붙인 다음 형가를 그곳에 기거하게 하였다. 태자단은 날마다 형가에게 문안을 올리고 좋은 음식을 대접했다. 때로는 좋은 수레와 말, 미녀를 보내어 실컷 즐기게 하면서도 혹시 못마땅해 할까 불안해했다. 어느 날 태자단과 함께 동궁의 연못가를 거닐던 형가는 거북이 한 마리가 기어 나오는 것을 보고 기와를 주워 던졌다. 태자단은 황금으로 만든 구슬을 가져오게 하여 형가에게 주며 기와 대신으로 던지라고 일렀다.
또 어느 날에는 두 사람이 함께 말을 타고 달렸다. 태자단이 탄 말은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천리마였다. 형가가 말간이 맛이 유별하다는 말을 불쑥 꺼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요리를 담당한 포인이 말간을 쟁반에 받쳐 들고 나왔다. 태자가 천리마를 죽여 그 간을 바치게 했던 것이다. 태자단은 또 진나라 장군 번허기가 진왕에게 죄를 짓고 연나라에 와 있다는 얘기를 하였다. 형가는 그를 만나보고 싶다고 청했다. 태자단은 화양대에 술자리를 마련하고 형가와 번허기를 초청하여 서로 소개시켰다. 미인이 나와서 술을 따라 올리고 검은고를 탄주함으로써 손님들의 즐거움을 더해 주었다. 형가가 그 미인의 옥처럼 고운 손을 보며 감탄에 마지 않는다. 참으로 아름다운 손이로다. 술자리가 파한 뒤 태자단은 내시를 시켜 형가에게 옥쟁반을 선물했다. 형가가 옥쟁반을 덮고 있는 비단 보자기를 거두고 보니 바로 그 미인의 손이 아닌가. 자기를 향한 태자의 지성스러운 마음에 감동하여 형가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은혜에 보답하리라고 결심했다. 107. 형가 투진. 형가는 평소 검술에 대하여 논할 때 다른 사람의 실력은 크게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다만 그의 신복으로 유차 땅에 개섭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보다 검술이 능한 사람은 본 적이 없노라며 그의 실력만은 인정했다. 형가는 연나라 태자단의 두터운 은혜에 보답하고자 개섭을 찾아서 함께 진나라로 들어가 진왕정을 굴복시킬 작정이었다. 그런데 개섭이란 사람은 본디 방랑벽이 심하여 일정한 거처도 없이 천하를 떠돌아다녔다. 형가는 사람을 시켜 여러 방면으로 그의 행적을 수소문했다. 태자단은 형가가 당대의 호골임을 알고 그가 하는 대로 관망할 뿐 재촉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변방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진왕이 대장 왕전을 보내 북쪽을 치더니 어느덧 연나라 남쪽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대주 땅의 대왕가가 군사를 파병하였기에 그들과 함께 상곡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태자단이 얼굴 가득히 두려운 빛을 띠고 형가에게 말한다. 진나라 군사가 언제 역수를 건너올지 모르니 그대에게 연나라를 위한 좋은 계책이 있다 할지라도 시기를 놓칠까 우려되는구려. 신에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빌미가 마련되어야 진왕에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나라에서 죄를 짓고 도망쳐온 번허기 장군의 목에 진왕은 황금 1,000근의 만호봉업 현상을 걸었습니다. 독황 땅은 비옥하여 예로부터 진나라 사람들이 욕심을 내왔습니다. 따라서 번허기 장군의 목과 독황 땅 지도를 가져가서 진왕에게 바치면 틀림없이 크게 기뻐하며 신을 만나줄 것입니다. 신이 태자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태자단이 말한다. 갈 곳이 없어서 나를 찾아온 번장군을 어찌 죽일 수가 있겠소. 독황 땅 지도만이라면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겠소만. 형가는 태자단이 승낙하지 않을 줄을 알고 은밀히 번허기를 찾아가 말을 건넨다. 장군은 지난날 진나라에서 화를 당하여 그 원한이 사무칠 것이요. 게다가 부모 자식까지 무참히 살육당하지 않았소. 지금도 듣자 하니 장군의 목에는 황금 1,000근과 1만호의 고울이 걸려있다고 하오. 장군은 어떻게 이 원한을 풀 작정이시오. 번허기가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하고 나서 울며 말한다. 진왕정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죽고 싶을 뿐이요. 한을 풀지 못하고서야 어찌 땅에 묻힐 수가 있겠소. 형가가 묻는다. 연나라의 우환을 풀고 장군의 원수를 갚을 방도가 있는데 장군께서는 내 말을 들어주시겠소. 번허기가 급히 되묻는다. 도대체 무슨 계책이오? 형가가 주저하며 말을 꺼내지 않자 번허기가 재촉한다. 어찌 말씀을 안 하시오. 계책이 있긴 하지만 말을 꺼내기가 어렵구려. 번허기가 다시 묻는다. 진나라에 대한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분골쇄신한다 해도 아까울 것이 없거늘 어찌 말을 꺼내기가 어렵단 말이오. 어리석은 계책 잃는지 모르나 진왕을 찔러 죽이려 하는데 가까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구려. 장군의 목을 얻어 진나라에 바친다면 진왕은 반드시 크게 기뻐하며 신을 맞아들일 것이오. 그때 신은 왼손으로 진왕의 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찔러 장군의 원수를 갚고
멸망 직전에 연나라를 우한에서 구할 작정이요. 장군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번호기는 우도새 한쪽을 벗고 팔을 휘두르며 소리친다. 나는 불철주야 이를 갈며 통분을 이기지 못했으되 아무런 계책도 세울 수가 없었소. 이제 비로소 확실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구려. 번호기가 즉시 칼을 뽑아 자기 목을 쳤지만 몸뚱이에서 머리가 완전히 떨어지질 않았다. 이에 형가가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잘라버렸다. 형가가 태자단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한다. 번장군의 머리를 얻었습니다. 태자단은 수레를 타고 번관에 들러 번호기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해 마지 않았다. 이윽고 태자단은 번호기를 정중하게 장사 지낸 다음 그 머리는 나무 상자에 담았다. 형가가 말한다. 태자께서 날카로운 비수를 구해두셨습니까? 조나라 소부인이 지녔던 비수가 한 자루 있는데 길이가 1척8촌으로 몹시 날카롭소. 백금을 주고 구해서 공인을 부려 독약까지 발라두었으니 실피만 조금 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그래, 형경은 언제 떠나실 작정이오? 신은 아직 칼 잘 쓰는 개섭이란 친구를 찾지 못하여 머뭇거리고 있습니다만 개섭을 찾는 즉시 부사로 삼아 함께 떠날 것입니다. 태자단이 말한다. 그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거처가 일정하지 않은 분이 아니오. 내 문화에 여러 용사가 있는데 특히 진무양이란 자가 출중하니 그를 부사로 삼아 떠나면 어떻겠소. 형가는 태자단이 몹시 서두는 것을 보고 탄식한다. 비수와 목을 갖고 가는 곳은 예측할 수 없는 강국 진나라인지라 되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신이 그동안 기회를 엿보며 자꾸 뒤로 미룬 것은 친구를 찾아 만전을 기하자는 의도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태자께서 굳이 기다리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즉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태자단은 국서와 독황땅 지도, 번호기의 머리를 담은 상자를 형가에게 건네주고 여비로 천금을 주었다. 물론 진무양이 부사로 동행하기로 했다. 출발할 날이 되자 태자단은 빈객들을 비롯하여 이 일에 대해 아는 몇몇 사람들과 더불어 흰옷을 입고 흰관을 쓴 채 역수로 나가 주연을 베풀었다. 구점리는 형가가 진나라로 떠난다는 소문을 듣고 돼지다리와 술 한 마를 준비해왔다. 형가는 그와 합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태자단에게 청했다. 술잔이 여러 순배 돌자 고점리는 축으로 장단을 맞추고 형가가 이에 화답하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소슬한 바람 불어 역수가 차구나. 장사가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 애처롭고도 참담한 노랫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상을 당한 듯 울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형가가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 소리 지르자 갑자기 중천에 흰 무지개가 나타났다. 그 흰 무지개가 태양의 한가운데를 꿰뚫고 있는 광경에 보는 사람들 모두가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형가가 비분간개한 목소리로 다시 노래 부른다. 호랑이 굴을 찾아서 이무기 궁으로 들어가네. 하늘을 우러러 외치니 흰 무지개가 나타나도다. 격렬하고 웅장한 그 노랫소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흥분을 불러일으키고 눈을 부릅뜨게 했다. 마치 싸움터에서 적을 맞았을 때와 같은 모습들이었다. 태자단은 다시 술잔을 가득 채워 형가에게 바쳤다. 형가는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이윽고 형가는 진무양의 팔을 붙들더니 나는 듯이 수레에 올라 말을 채찍질했다. 질풍처럼 내닫는 수레 위에서 형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태자단은 높은 언덕 위로 올라가 그들이 아득히 멀어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다. 이윽고 수레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태자단은 모든 것을 일시에 잃어버린 듯 처연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렸다. 함양에 당도한 형가는 중서자 몽가가 진앙정에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뇌물로 천금을 주고는 잘 교섭해달라고 부탁했다. 몽가가 진앙정 앞에 나아가 아랜다. 연항은 대왕의 위세에 두려움을 품고 감히 군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우리 진나라의 내신이 되어 옛 제후처럼 대왕을 받들고 땅은 진나라의 군현으로 삼아도 좋으니 제발 종묘사직이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통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운 나머지 직접 찾아오지 못하고 사신을 통하여 번호기의 목과 독강 땅 지도를 보냈습니다. 지금 상경 형가란 자가 역관에서 대왕의 하명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옵니다. 진앙정은 무엇보다도 번호기의 목을 가져왔다는 말에 크게 기뻤다.
즉시 조복을 입고 손님 접대 의식을 갖춘 다음 사신을 함양궁 안으로 데려오게 했다. 현가는 소매 속에 비수를 감추고 번호기에 머리를 담은 상자를 든 채 앞장서고 진무양은 독강땅 지도를 받쳐들고 뒤따랐다.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진무양의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진나라 시신 중 한 사람이 묻는다. 사자께서는 왜 그렇게 안색이 변하시오? 현가가 고개를 돌려 진무양에게 웃음 지어 보인 다음 진앙정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대신 사죄한다. 부사 진무양은 일개 북방 오랑캐에 불과합니다. 평생토록 천자를 만나뵐 기회가 없었던 터에 이제 좋은 기회가 마련되고 보니 송구스러운 마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원컨대 대왕께서는 그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사자로서의 임무를 마칠 수 있게 선처하여 주시옵소서. 진앙정은 전지를 내려 정사 한 사람만 전으로 올라오게 하였다. 진무양은 좌우 시신들의 질책을 받고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진앙정은 상절을 받아 열어보고 틀림없이 번호기의 목임을 확인한 다음 현가에게 묻는다. 역신의 목을 잘라 바치는 일이 왜 이리도 늦었소? 현가가 아랜다. 번호기는 대왕께 큰 죄를 짓고 난 뒤 북쪽 오랑캐 땅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저희 연안께서 천금을 현상금으로 내걸자 비로소 사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로잡은 채로 대왕께 끌고 올까 하다가 혹시 도중에 병고라도 생길까 두려워서 머리를 잘라 바치게 된 것이니 노여움 마시옵소서. 현가의 말투는 차분하고 얼굴빛은 온화했다. 진앙정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때 진무양은 지도가 든 목갑을 쳐든 채 계단 밑에서 고개를 떨구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진앙정이 현가에게 이른다. 부사가 들고 있는 지도를 가져와서 과인에게 보여주구려. 현가는 진무양에게서 지도 상자를 받아다가 진앙에게 공손히 바쳤다. 왕은 지도를 막 펴려다가 현가의 소매 속에 감추어진 비수 한 자루를 발견했다. 미처 감추지 못한 채 들통이 나고 말자 현가는 재빨리 왼손으로 진앙의 소매를 움켜잡고 오른손으로는 비수를 뽑아 가슴을 찔렀다. 질겁을 한 진앙정은 재빨리 몸을 일으키며 뒤로 물러났다. 그 바람에 웃소매만 찢어져 버렸다. 때는 5월 초순인지라 얇은 비닷 호돈만 입었기 때문에 쉽게 찢어진 것이다. 진앙정은 왕자 뒤에 세워진 팔적 길이의 병풍을 단숨에 뛰어넘는 동시에 그것을 현가 앞으로 밀어붙였다. 현가는 병풍을 옆으로 젖히고 비수를 들고 뒤쫓았다. 진앙정은 이기둥 저기둥 사이로 몸을 피했다. 원래 진나라에서는 누구든 한치 이상의 무기를 정전 안에서 소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 아래서도 칼이나 창 따위의 무기를 소지한 실안과 수기관들은 모두 전 아래 늘어서 있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한 발짝도 전 안으로 옮겨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창졸간에 변을 당한 진앙정으로서는 미처 그들을 불러들일 여유가 없었다. 전안의 모든 신하들은 맨주먹으로 현가를 맞아 싸웠다. 용맹스런 현가는 가까이 다가드는 자마다 어김없이 거꾸로 때렸다. 이때 시의인 하무차가 약주머니로 현가를 쳤다. 현가가 분연히 팔을 휘두르는 바람에 약주머니가 터져버렸다. 제 아무리 용맹스럽기로 이름난 현가였지만 수많은 적을 상대하다 보니 진앙을 뒤쫓기가 쉽지 않았다. 기둥 사이로 이리저리 도망치기에 급급하던 진앙정은 마침내 칼자루를 거머쥐는 데 성공했다. 진앙이 평소 차고 다니는 보검은 농로라는 이름의 팔적 장검이었다. 칼자루를 거머쥐고 재빨리 뽑아들고자 했으나 워낙 길다 보니 잘 빠지지 않았다. 넷이 조고가 급히 소리친다. 대왕께서는 어찌 칼집을 등 뒤로 돌리고 칼을 뽑지 않습니까? 그제야 깨달은 진앙정은 곧 칼집을 등 뒤로 돌리고 힘껏 앞쪽으로 휘둘러 뽑았다. 진앙의 용맹은 결코 현가보다 못하지 않았다. 빗으로는 1척 정도밖에 찌를 수가 없지만 보검의 길이는 무려 8척이 아닌가. 칼을 손에 쥐고 나자 담력이 생겨 진앙정은 곧바로 현가의 왼쪽 다리를 쳤다. 현가는 몸을 날려 피하려다가 왼쪽 구리기둥에 부딪혀 털썩 쓰러졌다. 현가는 재빨리 진앙정에게 비수를 던졌다. 진앙은 번개처럼 몸을 움직였다. 진앙의 귓가를 스쳐 지나간 비수는 오른쪽 구리기둥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진앙정은 다시 칼을 들어 현가를 내리쳤다.
현가는 손가락이 잘라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앙정의 칼을 맨손으로 잡았다. 피투성이가 된 현가는 구리기둥에 몸을 기댄 채 웃더니 진앙을 꾸짖는다. 너는 정말 운이 좋구나. 지난날에 조말처럼 내가 빼앗은 제후들의 땅을 순순히 내놓게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일이 어긋나느라고 내가 운 좋게도 죽음을 모면했으니 어찌 하늘의 도우심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앞으로 내가 힘만 믿고 모든 나라를 집어삼키려 든다면 결코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말을 마치기도 바쁘게 좌우에서 진나라 신하들이 달려들어 몽둥이로 현가를 쳐 죽여버렸다. 진무양은 아까 현가가 비수를 뽑아들었을 때 즉시 전안으로 뛰어들어가려다가 맞아 죽었다. 이는 진앙정 20년에 일어난 일이었다. 연나라 현가는 태자단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마침내 진나라로 갔으나 뜻을 못 이룬 채 목숨을 잃고 말았다. 게다가 현가는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고 전광, 번억이, 진무양 등 세 사람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던가. 지난날 태자단과 연왕희가 검술에 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빚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리라. 진앙정은 가슴이 떨리고 어질어질하여 반나절이 지난 후에야 제정신을 수습하고 현가의 시체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현가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노기가 가득 담긴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겁에 질린 진앙정은 급히 명을 내려 현가와 진무양의 시체 그리고 번어기의 목을 시정에 내다가 불살라버리게 했다. 그리고 현가를 따라왔던 연나라 시종들은 모조리 목을 잘라 궁문에 걸어두게 한 다음 어가를 타고 내궁으로 돌아갔다. 뜻밖의 병고를 피한 진앙정에게 궁중의 많은 후와 비들이 술을 올리고 위안의 말을 드렸다. 그중 호이는 본디 조나라 왕국에서 살았으나 진앙정이 조나라를 물리치고 입궁하는 길에 데리고 온 여자였다. 그녀는 뛰어난 검은고 솜씨 때문에 진앙정의 총애를 받아 비가 되어 있었다. 진앙정은 마음속에 가득 찬 근심을 풀고자 호이로 하여금 검은고를 탄주하게 하였다. 이에 호이가 검은고를 뜯으며 노래한다. 비단 호도시여 가히 찢어져 떨어졌구나. 팔척 병풍이여 가히 뛰어넘었도다. 농노의 검이여 가히 등 뒤로 돌려 뽑았도다. 흉악하고 교활한 너 연나라인이여 몸을 망치고 나라를 망쳤구나. 진앙정은 호이의 즉흥적인 노래에 감탄하여 비단 한 피를 상으로 주었다. 그날 밤 진앙정은 호이의 궁에서 잠자리를 함께하며 밤새도록 환락에 빠져 지냈다. 이후 호이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그가 바로 호해로서 훗날 2세 황제이다. 이튿날 아침 진앙정은 조례 때 농공 행상을 벌여 먼저 하무차에게 황금 200일을 하사하며 말한다. 하무차는 나를 사랑하여 약주머니로 현가를 공격했다. 다음에는 넷이 조고를 불러 보검을 등 뒤로 돌려 뽑아들 수 있었음은 내가 그대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하며 황금 100일을 하사했다. 이어 현가에게 덤벼들었던 모든 신하들에게는 그 상처의 경중에 따라 상이 주어졌다. 계단 아래에서 진무양을 쳐 죽인 낭중들에게도 상이 주어졌음은 물론이다. 이와는 반대로 당초 현가를 안내한 몽가는 차명에 처하고 그 일족을 멸했다. 몽호는 이미 전사했지만 그의 아들 몽무만은 변방장수로 나가 있는 덕분에 특사를 받아 살아남게 되었다. 진앙정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채 왕분을 장수로 삼아서 그 아버지인 왕전을 도와 연나라를 치게 했다. 연나라 태자단 또한 치솟는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어 역수 서쪽으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일대 혈전을 벌였다. 이 싸움에서 연나라 군사는 크게 패하고 하부와 송이 두 장수는 전사했다. 태자단은 개성으로 달아나고 태부 국무는 달아나다가 피살되었다. 왕전은 군사를 한데 모아 개성을 포위하고 총공세를 취하더니 그해 10월에 이르러 마침내 개성을 함락했다. 이에 연왕희가 태자단을 원망한다. 오늘날 나라가 무너지고 집안이 망한 것은 모두 너 때문이다. 태자단이 대꾸한다. 한나라와 조나라가 망한 것도 역시 단 때문입니까? 아직도 성 안에 남은 정병 2만을 거느리고 요동 땅으로 가며 산을 등지고 강물을 눈앞에 바라보며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부왕께서는 속히 떠날 준비나 하십시오. 하는 수 없이 연왕희는 수레에 올라 동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태자단은 정병을 지휘하여 뒤쫓는 진나라 군사를 물리치고 연항희를 호위하여 동쪽으로 내달았다. 결국 그들은 압록강 건너 평양 땅에 가서 도읍을 정했다. 한편 개성을 함락시킨 진나라 대장 왕전은 함양에 이 사실을 알렸다. 아울러 그동안 수많은 싸움을 치르다 보니 피로가 쌓이고 겹쳐 병이 난데다 이미 늙은 몸이라 그만 쉬고 싶다고 아뢰었다. 진앙정이 말한다. 과인은 태자단에게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왕전은 너무 늙었도다. 그리하여 장군 이신을 왕전 대신 대장으로 파견하여 연항 부자를 뒤쫓게 하였다. 왕전은 곧 소환되어 후한상을 받았다. 그리고 빈양 땅으로 가서 늙고 병든 몸을 편히 쉬게 되었다. 연항희는 이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왕가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왕가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신이 왔다. 진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함은 태자단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대왕께서 단을 죽이고 사죄해야만 진나라의 노여움이 풀어지고 또 연나라의 종묘사직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절을 뜻하는 이 회신에 연항희는 크게 고민했다. 태자단은 살해당할까 두려워서 아예 도화도로 도망쳐버렸다. 이신은 수산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태자단의 제목을 낱낱이 열거한 글을 써서 사자로 하여금 연항희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연항희는 크게 두려워하여 속임수를 써서 태자단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태자단에게 술을 잔뜩 먹인 다음 가죽끈으로 목을 졸라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서 진나라 군사에게 보냈다. 그러고 나서 연항희는 크게 통곡해 마지 않았다. 때는 5월, 갑자기 하늘에서 큰 눈이 내려 지상에 3척 5천의 높이까지 쌓이고 춥기가 엄동설한가도 같았다. 사람들은 태자단의 원한이 서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연항희로부터 태자단의 머리와 사죄하는 뜻의 서신을 받은 이신은 진앙정에게 모든 사실을 아뢰었다. 때가 5월인데도 큰 눈이 내려 군사들이 심한 추위를 이기지 못해 병든 자가 많으니 회군을 허락해 달라는 청도 덧붙였다. 진앙은 위호에게 이 일을 의논했다. 위호가 아랜다. 이제 연나라는 요동 땅에 거하고 조나라는 대주 땅에 거하게 되었으니 이미 그들은 넋이 빠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은 계책을 세워 위나라를 칠 때이고 다음으로는 조나라를 쳐야 합니다. 이들 두 나라만 공략하고 나면 연나라와 대주 땅을 치는 일은 조금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진앙정이 말한다. 좋은 생각이요. 진앙정은 곧 이신에게 사자를 되돌려보내 회군 명령을 내렸다. 다른 한편으로는 왕분을 대장으로 삼고 10만 대군을 내주어 위나라를 치도록 명했다. 때는 위나라 경민왕이 이미 죽고 태자가가 즉위한 지 3년이 되던 해였다. 지난날 진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했을 때 위왕가는 대량성을 중축하고 안팎으로 호를 깊이 파는 한편 수비를 단단히 하였다. 그리고 사신을 제왕건에게 보내 이해관계를 따지며 우호를 맺자고 청했다. 위나라와 제나라는 입술과 이와 같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입술이 상하면 이에 고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위나라가 망하면 제나라에 화가 미칠 것은 너무도 뻔합니다. 원컨대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서로 돕도록 하십시다. 이때 제나라는 왕후가 죽고 그의 동생인 후승이 상국자리에 있으면서 권세를 휘둘렀는데 그는 오래전부터 진나라가 비밀리에 갖다주는 뇌물을 받아온 터였다. 후승이 제왕건에게 아랜다. 진나라는 결코 우리 제나라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위나라의 뜻을 따랐다가는 어김없이 진나라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제왕건은 그의 말을 받아들여 위나라 사신을 물리쳤다. 이 무렵 위나라를 친 진나라는 승승장구 끝에 도읍 대량성을 에워쌌다. 하늘이 음침한 데다 줄기차게 빗줄기가 쏟아지자 왕부는 기름 먹인 포장을 두른 병거를 타고 물줄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황하는 성의 서북쪽, 형양 땅에서 발원한 변하는 성의 서쪽을 끼고 흐르고 있었다. 왕부는 즉시 성의 서북쪽에 저수지를 파고 황하와 변하의 물줄기를 끌어들인 다음 둑을 높이 쌓고 하류를 막아버렸다. 군사들은 빗속에서 어렵고 힘든 공사를 해내느라 안간힘을 다했으며 왕부는 친히 나가 일일이 감독했다. 저수지가 완성되고 장마가 시작된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건만 빗줄기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쏟아져 내렸다.
왕부는 저수지물을 막고 있는 둑을 허물도록 명했다. 둑이 터진 순간 저수지에 잠겨있던 물은 삽시간에 대량성을 둘러싼 호로 흘러내려갔다. 3일 동안 호에서 물이 넘치더니 마침내 성벽이 침식당해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 진나라 군사들이 우르르 대량성 안으로 몰려들어갔다. 위왕가는 모든 신하들과 더불어 항복문서를 작성하려다가 사로잡혔다. 왕부는 위왕가를 수차에 태우고 관속들로 하여금 함양으로 압송하도록 조처했다. 도중에 위왕가는 병으로 죽고 말았다. 결국 진나라는 위나라 땅을 탈취하여 삼천군으로 삼고 위나라 왕족은 모두 서인으로 삼았다. 원래 위나라의 선조인 필고는 주왕실과 같은 희씨였으나 필땅을 봉읍으로 받으면서 성을 필시로 고쳤다. 그 뒤 후손 중 필만이 진나라에서 벼슬살이를 하면서 윗땅을 봉읍으로 받는 바람에 다시금 위씨로 성을 바꾼 것이다. 필만의 3대 손인 위주는 진문공이 천하패권을 쟁취할 때 큰 공을 세웠으며 위주의 6대 손인 위안자는 권세 높은 신하 범씨, 중씨, 지씨 등을 무찔렀다. 그리고 그 아들 위문우는 비로소 한나라 조나라와 더불어 진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위나라를 세웠던 것이다. 그로부터 7대를 이어내려온 위나라는 결국 위안가를 마지막으로 멸망하고 말았으니 200년의 역사를 지속한 셈이었다. 바로 그 해에 진앙정은 위호의 계책을 좇아 다시금 초나라를 치기로 결심했다. 진앙정이 이신에게 묻는다. 장군이 초나라를 정벌한다면 군사가 얼마나 필요하겠소? 이신이 대답한다. 20만 명이면 충분합니다. 다음에는 노장 왕전을 불러 똑같은 질문을 했다. 왕전이 대답한다. 이신이 20만 군사로서 초나라를 친다면 틀림없이 패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서는 60만 명은 있어야 합니다. 진앙정이 혼자 생각한다. 늙어서인지 왕전은 겁이 많구나. 결국 진앙정은 이신을 대장으로 삼고 목무를 부장으로 임명하여 20만 군사를 내주며 초나라를 치게 했다. 이들 군사는 다시 둘로 나뉘어 이신은 평야 땅을 치고 목무는 친구 땅을 공격했다. 젊고 용맹스러운 이신은 7의 평야성을 함락시킨 다음 군사를 서쪽으로 돌려 신성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목무에게 서신을 보내 성부 땅에서 만나자고 알렸다. 즉 군사를 합쳐 함께 주성을 공격할 계획이었다. 지난날 초나라의 이원은 춘신군 황홀을 살해하고 초요왕을 옹립했다. 춘신군 황홀과 이원의 여동생 이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초요왕이었다. 초요왕은 재위 10년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슬하의 아들이 없었다. 이원 또한 죽었다. 모든 신하들이 종친인 공자유를 옹립하니 그가 바로 초해왕이다. 초해왕 재위 2년 서영인 부추가 그를 살해하고 왕위를 탈취했다. 초왕 부추 재위 3년 그 해에 진나라 군사가 쳐들어왔던 것이다. 그 소식에 접한 초왕 부처는 곧 향연을 대장으로 삼아 군사 20여만 명을 딸려 수륙 양면으로 맞서게 하였다. 향연은 이신이 어느 결에 신성 땅으로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서릉 땅으로 군사를 돌이켰다. 그리고 부대장 굴정에게는 일부 군사를 주어 노대산의 7군데 요소에 매복하도록 일렀다. 스스로의 용맹만을 믿고 전진을 거듭하던 이신은 향연과 맞부딪혀 일전을 벌이게 되었다. 바로 그때 노대산 7군데 요소에 매복하고 있는 초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뛰어나왔다. 이신은 이 싸움에서 크게 패하여 달아나기 시작했다. 향연은 3일날 3일 밤을 잠시도 쉬지 않고 진나라 군사를 추격하여 8명의 도의 외에도 수많은 군사를 죽였다. 이신은 패잔병을 이끌고 명약 땅까지 퇴각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몰아붙인 향연은 마침내 이신으로 하여금 명액성마저 버리고 패조하게 만들었다. 향연의 추격은 평야 땅까지 끈질기게 계속되어 지난날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았다. 진나라 부장 목무는 성부 땅에 당도하기도 전에 대장 이신이 대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조나라 경계로 물러가 사자를 주종으로 급파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 진앙정은 크게 노하여 이신의 관직과 봉읍을 삭탈한 다음 친히 어가에 올라 빈양 땅으로 가서 왕전을 찾았다. 진앙정이 왕전에게 묻는다. 장군은 이신이 20만 군사를 거느리고 초나라를 공격했다가는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진나라 군사는 수모를 당하고야 말았소.
장군이 비록 늙었다 하나 과인을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초나라를 쳐주어. 왕전이 제배하고 사양한다. 노씨는 이미 늙고 병든 데다 마음까지 약해져 있습니다. 대왕께선 다른 현명한 장수를 골라 대임을 맡기십시오. 장군이 아니고선 어느 누구도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부디 장군께서 맡아주시오. 왕전이 잠시 생각하다가 아랜다. 대왕께서 부득이 노신을 기용하시겠다면 60만 군사를 주셔야 합니다. 과인이 듣기로 옛날에 큰 나라는 3군을 두고 그보다 조금 작은 나라는 2군을 두었으며 아주 작은 나라에서는 1군을 두었다고 하오. 그런데도 그 군사를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오. 뿐만 아니라 5나라 배후는 불과 병거 1,000승만으로도 천하를 제패할 수가 있었다오. 병거 1승에 75명씩 배치되었다 쳐도 10만 군사에 지나지 않았소. 그런데 장군이 60만 대군을 쓰겠다 하니 이는 고금에 없었던 일이 아니오. 왕전이 대답한다. 옛날에는 싸울 날짜를 약속한 다음 진을 치고 반드시 진 앞에서만 싸웠습니다. 또한 달아나거나 뒤쫓는 데에도 정해진 규칙이 있었습니다. 적을 무기로 공격하더라도 중상을 입히지 않고 죄를 물을 뿐 땅을 뺏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비록 창이나 칼을 쓰더라도 예의를 지키며 비겁한 짓은 서로 간에 피했습니다. 따라서 옛 제후들은 많은 군사를 쓸 필요가 없었던 게지요. 제왕공 때만 하더라도 군사 3만 명을 동원하는 데 불과했으며 이 군사를 다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열국들은 싸움에 임하되 강자가 약자를 능멸하며 다수가 소수를 지배합니다. 부딪히면 반드시 살해하고 공격했다 하면 땅을 탈취합니다. 싸움이 오래 지속되며 성을 에워싼 채 농사를 지으면서까지 몇 년을 두고 대치합니다. 농부가 무기를 손에 들고 어린아이도 병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초나라는 동남 일대를 차지한 대국이니 한마디 명령으로 100만 군사를 일으키는 일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신이 요청하는 60만 군사로도 역부족일 터인데 그보다 못한 군사로야 어찌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앙정이 탄식한다. 장군이 군에서 늙지 않았다면 어찌 이렇듯 치밀한 사세 판단을 할 수 있겠소. 과인은 장군의 청을 따르리이다. 왕전을 어가 뒤에 태워 입궁한 진앙정은 그날로 그를 대장으로 임명하고 60만 대군을 딸려주었다. 목무는 여전히 부장으로 머물게 되었다. 진앙정은 친히 주연을 베풀고 떠나는 군사들을 격려했다. 그 자리에서 왕전이 진앙정에게 술잔을 올리고 아랜다. 대왕께서 이 잔을 비우신 다음에 신이 청할 것이 있사옵니다. 진앙정은 단숨에 술을 들이키고 나서 묻는다. 무슨 청인지 어서 말해보. 왕전은 함양 땅에서 가장 좋은 밭과 저택들의 이름이 적힌 목록 한 장을 소매 속에서 꺼내 보인 다음 그 모든 것을 자기에게 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앙정이 다시 말한다. 장군이 이번 싸움에 승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과인은 장군과 더불어 부귀를 누릴 생각이거늘 무엇을 걱정하시오. 신은 늙었습니다. 대왕께서 비록 신의 노고를 치하하여 높은 벼슬을 내리신다 해도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이 몸이 얼마나 빛을 발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신이 좋은 밭과 저택을 받게 된다면 자손에게 물려줄 수가 있으니 대왕의 은덕을 자손 대대로 기리고자 함입니다. 진앙정은 크게 웃으며 이를 수락했다. 군사를 이끌고 함곡간에 당도했을 때 왕전은 다시 진앙정에게 사자를 보내 아름다운 뜰과 못이 있는 저택을 원한다고 청했다. 부장 목무가 왕전에게 말한다. 노장군께서는 너무 많은 것을 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왕전이 은밀한 목소리로 설명한다. 진앙은 성품이 사납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오. 이제 나에게 60만 대군을 주고 나니 나라 안이 텅 비어 있소.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나서 진앙은 혹시 내가 반역이라도 일으킬까봐 의심을 품고 있소. 내가 자손을 위해 지나친 요구를 한 모두가 진앙의 의심을 풀어주고 안심시키기 위해서요. 목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한다. 노장군의 높은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108. 혼일여도. 이 신을 대신하여 대장으로 임명된 왕전은 군사 60만을 거느리고 초나라 정벌에 나섰다.
동강 땅을 지키고 있던 향연은 진나라 군사가 엄청나게 많음을 알고 즉시 초왕에게 사자를 파견하여 장수와 군사를 더 보내달라고 청했다. 초왕은 장군 경기에게 군사 20만을 주고 속히 가서 향연을 도우라 명했다. 한편 진나라 대자 왕전은 천중산에다 시별이 간격을 두고 나란히 진을 친 채 철벽처럼 굳게 지키기만 하였다. 향연이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싸움을 걸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향연이 말한다. 왕전이 늙은 장수라서 겁을 먹고 싸우려 들지 않는구나. 한편 왕전은 모든 군사들에게 날마다 목욕을 하면서 편히 쉬게 하는 한편 소를 잡아 배불리 먹이되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음식으로 함께 식사를 하였다. 왕전의 이와 같은 배려는 즉시 효과를 나타냈다. 장군의 신분으로 자기들과 같은 병졸과 더불어 침식을 함께 하는데 감격한 군사들은 쉴 새 없이 왕전에게 나가서 싸우고 싶다고 간청했다. 그때마다 왕전은 술을 권하며 달랠 뿐이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진나라 군사는 특별히 이렇다 할 만한 변화가 없이 날마다 투석놀이와 초고놀이를 하며 지냈다. 법내가 지은 병법에 따르면 투석놀이란 무게 12근짜리 돌덩이를 나무로 만든 발사기에 걸고 쏘아서 300보 밖으로 보내는 자가 이기고 그렇지 못하면 지게 되어 있는 놀이다. 힘이 센 사람은 맨손으로도 능히 300보 밖으로 돌덩이를 던져버림으로써 쉽사리 승리를 거두곤 했다. 초고놀이란 7, 8척 높이로 막대를 가로 걸고 뛰어넘는 자가 이기도록 정해진 놀이였다. 왕전은 각 진영의 굴리들로 하여금 각 병사들의 기록을 일일이 적어 올리게 하여 강하고 약한 병사를 개인별로 파악해 나갔다. 그러면서도 줄곧 진영을 굳게 지킬 뿐 초나라 가까이로는 나무하러 가는 일조차 금하는 등 군사들의 왕래를 엄격히 통제했다. 어쩌다가 초나라 사람이 붙잡히면 술과 맛있는 음식으로 융숭하게 대접하여 되돌려보냈다. 그렇게 1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건만 향연은 싸움 한 번 벌이지 못한 채 초조감만 더해갔다. 왕전이 초나라를 친다는 소문만 퍼뜨려 놓고는 잔뜩 웅크린 채 꼼짝도 안 하자 초나라 군사들은 긴장이 풀어져 기강마저 흐트러졌다. 그러던 어느 날 왕전이 모든 군사들에게 명령한다. 바야흐로 초나라를 격파할 때가 되었도다.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저마다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용맹을 나타냈다. 먼저 용맹이 뛰어나고 힘이 센 군사 2만 명이 선발되어 선봉대를 이루었다. 왕전은 선봉대를 다시 여러 무리로 나누어 각기 쳐들어가도록 지시했다. 초나라를 일격에 무너뜨리고 닥치는 대로 땅을 탈취하라. 향연은 느닷없이 왕전의 군사가 쳐들어오자 황망히 출전했다. 그동안 힘을 길러온 데다 용기백배한 진나라 선봉대는 일당백의 용맹을 떨치며 함성을 질러댔다. 그 뒤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진나라 군사가 물밀듯이 쳐들어왔다. 순식간에 쑥밭이 되어버린 초나라 진영에서는 죽고 넘어지는 자가 여기저기 속출했으며 부장인 굴정 또한 전사하고 말았다. 초나라 대장 향연과 장수 경기는 패잔병을 이끌고 동쪽으로 달아났으며 왕전은 이를 놓칠세라 불이 나게 추격했다. 영안성에 이르러 양측 군사는 다시 한번 일전을 벌였다. 이 싸움에서도 초나라 군사는 크게 패하여 또다시 달아났다. 진나라 군사가 서릉 땅으로 추격해 들어가자 형양 땅까지 크게 소란했다. 왕전은 부장인 목모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면서 악조 땅으로 가서 호남 일대의 모든 군에 진앙의 위엄과 덕을 선포하라고 명했다. 그런 다음 자신은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진격을 계속하여 회남 땅을 탈취하고 급기야 수춘성까지 이르렀다. 왕전은 곧 함양성으로 사람을 보내어 승전보를 전했다. 회상 땅으로 군사를 추가 모집하러 간 향연이 아직 돌아오기 전이라서 왕전은 그 틈을 이용해 성을 함락시킬 생각으로 총공세를 퍼부었다. 마침내 성이 함락되기 시작하자 초나라 장수 경기는 성리에 올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초왕 부추는 굴욕적으로 진군에게 사로잡히는 몸이 되고 말았다. 한편 승전보를 전해 들은 진앙정은 친히 어가를 타고 초나라의 번구 땅까지 나아갔다. 사로잡힌 초왕 부추를 불러들인 진앙정은 그 임금을 죽인 죄를 엄히 문책하고 평민으로 삼았다. 한편 왕전의 명에 따라 악저 땅에서 수춘송으로 군사를 돌이킨 목무는 군사를 합쳐 형양 땅까지 탈취했다.
이로써 초나라 호상 일대의 모든 군현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진나라에 투항했다. 한편 간신히 2만 5천 명의 군사를 새로 모집하여 서성에 당도한 향연은 마침 수춘성을 빠져나와 도망치던 초왕의 동생 창평군을 만났다. 향연이 깜짝 놀라 왜 왔느냐고 묻자 창평군이 처연히 대답한다. 수춘성은 이미 함락됐고 대왕은 진나라 군사에게 사로잡혀간 채 생사를 알 수가 없소. 향연이 말한다. 옛 오나라와 월나라 땅이 장강 저 멀리 천여리에 이르니 능히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은 얼마 안 되는 군사와 백성들을 인도하여 강 건너 난릉 땅에 성을 쌓고 창평군을 새로 왕으로 추대했다. 향연은 군사를 수습하여 다시금 성을 굳게 지키는 일을 도맡았다. 그 무렵 초나라의 회북 땅과 회남 땅을 평정한 왕전은 비로소 악저 땅으로 달려가 진앙을 배할했다. 진앙이 그의 전공을 높이 치하한 다음 묻는다. 향연이 강남에다 또다시 초왕을 추대했다고 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왕전이 대답한다. 초나라 형세는 강땅과 회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회땅을 우리가 탈취했으니 남은 패잔병들이야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조금도 우려할 바가 아닙니다. 왕장군은 비록 늙었으나 뜸만은 참으로 장하구려. 이튿날 진앙은 어가를 타고 함양으로 되돌아갔다. 왕전은 그대로 남아 강남을 칠 준비를 갖추었다. 먼저 몽무에게 명을 내려 앵무주에서 배를 만들었다. 이듬해가 되어서야 당초 계획대로 여러 척의 배가 완공되었다. 진나라 군사들이 배를 나누어 타고 강을 따라 공격해 들어가자 강을 지키고 있던 초나라 군사들은 그 엄청난 수요에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순조롭게 육지에 상륙한 진나라 군사는 일단 황산에 10만 명을 둔치고 장강어기를 봉쇄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는 곧장 주방 땅을 거쳐 난능성을 에워싼 채 일제히 맹공을 퍼부어댔다. 사방에 보이는 것은 진나라 군용이요 하늘을 진동시키는 함성 역시 진나라 군사들의 목소리였다. 또한 초산, 군산, 형남산 등 곳곳에 진나라 군사가 퍼져서 외주로부터의 구원병을 차단했다. 향연은 성중의 군사를 모조리 이끌고 나와 필사적으로 대항했다. 처음에는 진나라 군사가 몰리는 듯했다. 그러나 왕전이 선봉대 2만 명을 좌우 2대로 나누어 초나라 군사를 에워싸고 협공하자 전세는 단숨에 역전되었다. 몽무는 초나라 비장 1명을 참하고 다른 1명은 사로잡았다. 이에 진나라 군사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하는 수 없이 향연은 성 안으로 되돌아가 성문을 굳게 닫고 수비하는 데만 급급했다. 왕전은 병사들로 하여금 성벽에 사다리를 걸고 기어오르게 했다. 이에 맞서 향연은 병사들로 하여금 불화살을 쏘아 사다리를 불살라버리고자 하였다. 진나라 부대장 몽무가 큰 소리로 외친다. 향연은 이제 가마솥에 든 물고기나 다름없다. 진나라 군사들은 힘을 모아 난릉성 높이에 속루를 쌌더니 초나라 군사를 마주보면서 쉴 새 없이 화살을 쏘아보냈다. 때마침 성안을 순시하고 있던 창평군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화살에 맞고 고꾸라졌다. 군사들이 급히 그를 부축해서 행궁으로 들어가 치료했으나 그날 밤 창평군은 숨을 거두고야 말았다. 향연이 울면서 탄식한다.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은 초나라 왕가의 혈통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초왕의 대가 끊겼으니 내 무엇을 바라고 더 살아있으리요. 향연은 하늘을 우러러 길게 3번 울부짖고 나서 스스로 칼을 뽑아 목을 쳐버렸다. 순간 성 안에는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몇몇 진나라 군사가 성 안으로 뛰어들어 성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군사를 이끌고 입성한 왕전은 공포에 떨고 있는 초나라 백성들을 위로했다. 이튿날 난능성을 떠나 남으로 내려가던 진나라 대군은 석산에 이르자 난비를 걸고 밥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팠다. 그때 병사 하나가 땅속에서 돌비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12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주석이 산출되면 그곳으로 병기를 만들어 천하가 싸울 것이며 주석이 산출되지 않으면 천하가 맑고 깨끗하리라. 왕전이 석산에 대해 묻자 그 지방 사람이 대답한다. 이 산은 바로 해산의 동쪽 봉우리입니다.
주평왕이 낙양으로 도읍을 옮긴 뒤 이 산에서 주석이 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산 이름도 석산이라고 불리게 되었지요. 40년이 넘도록 많은 양의 주석을 캐냈는데 근래에는 산출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비석은 누가 만든 것인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무석현이란 고을 이름은 바로 이 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왕전이 다시 길을 떠나 고소 땅에 이르자 성을 지키던 유수는 즉각 영접하고 항복했다. 왕전은 계속 길을 재촉하여 마침내 절강을 건너 옛 올라라 땅에 당도했다. 올라라 왕손들은 올라라가 망한 이후 용강 천태 등지에 흩어져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자칭 군장이라고는 하였으나 서로 간에 조금도 단합하지 못했다. 바로 그 무렵 진앙의 위엄과 덕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은 왕전 앞에 나와서 항복하며 진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 왕전은 그들로부터 옛 올라라 땅의 지도를 받고 호구를 받아들인 다음 진앙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 사실을 알렸다. 다시 왕전은 예장 땅을 평정하고 새로이 구강군과 회계군을 설치했다. 이로써 초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으니 이는 진앙정 24년의 일이었다. 초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완왕 16년에 초나라가 강국으로 발돋움하자 초무왕은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고 인근의 소국들을 장악해 나갔다. 5대를 지나자 초장왕은 천하패권을 손아귀에 넣었고 다시 5대를 지나 초소왕 시절에는 자칫 나라를 잃을 뻔한 위기를 무사히 극복하기도 했다. 그 후 6대를 지나 초유왕 때에는 오나라와 올나라를 무찌름으로써 천하의 반을 장악하는 대국으로 군림했다. 그러더니 초해왕이 간신 근상을 신임하는 바람에 진나라의 계략에 빠져들어 쇠퇴일로를 치달았고 다시 5대를 지나 초왕 부추 때에 결국 진나라 군사에게 멸망당하고 만 것이다. 한편 초나라를 멸망시킨 왕전은 함양성으로 되돌아갔다. 진앙은 그에게 황금 1,000일을 하사했다. 왕전은 늙고 지친 몸을 이끌고 빈양 땅으로 돌아갔다. 진앙은 그의 아들 왕분을 대장으로 삼아 요동 땅의 연왕희를 공격하고자 했다. 진앙이 왕분에게 명을 내린다. 장군이 만약 요동 땅을 평정하고 파죽지세로 대주까지 거두어 준다면 다시는 이런 임무를 맡지 않아도 될 것이요. 왕분은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평양성을 어렵지 않게 함락시킨 다음 연왕희를 생포하여 함양 땅으로 보내 서인이 되게 하였다. 연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소공석이 북쪽 연땅을 근거지로 삼으면서 건국한 연나라는 9대를 지나 연해공 때의 주요 왕이 치 땅으로 도망쳤다. 이후 8대를 지나 연장공 때 제왕공이 산융 땅을 토벌하여 벽지 500리를 연나라에게 나누어 주자 비로소 연나라는 강대국이 되었다. 다시 19대를 지나 연무공 때에는 소진의 계책이 결실을 보아 육국연맹을 맺었고 아들대에 이르자 비로소 연혁왕이란 왕호를 사용하면서 천하 7국 가운데 버젓한 일국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연왕캐는 제나라에 의해 목숨을 잃고 그의 아들 연소왕은 다시 나라를 일으켰지만 그로부터 4대째인 연왕희에 이르러 결국 멸망하고 만 것이다. 진나라 대장 왕부는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서쪽으로 진격하여 대주 땅을 공격했다. 대왕가는 이 싸움에서 패하자 흉노 땅으로 도망쳤다. 왕부는 묘화장이란 곳까지 끈질기게 추격한 끝에 대왕가를 사로잡았다. 대왕가는 왕분의 군사들이 잠시 감시에 소홀한 틈을 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결국 운중과 안문 땅 역시 진나라의 소유가 되었다. 때는 진앙정 25년의 일이었다. 조나라는 먼 옛날 조상 때부터 주왕씨를 섬겼으며 주나라 대부 벼슬을 한 조상도 있었다. 숙대란 조상은 황음무도한 주유왕을 배척하고 진나라로 도망쳐서 진문우를 섬겼다. 그로부터 5대를 지나 조숙은 진홍공을 섬겼고 다시 2대 후인 조세는 진문공을 도와 진나라의 천하제패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의 아들 조도는 진양공, 진송공, 진경공 3대를 섬기면서 명신으로 진나라의 종묘사직에 크게 헌신했고 아들 조삭 때에 가문이 기울었으되 조무가 다시금 가문을 일으켰다.
그로부터 또 2대가 지나 조간자 앙이 집안을 잘 다스리다가 아들 조양자 무솔이 진나라를 셋으로 갈라 조나라를 세우고 한나라 위나라와 더불어 삼진이라 일컬어지게 되었다. 그 후 조양자 무솔의 조카인 조한자가 대를 이으면서 제후로 군림했으며 다시 7대를 지나 조무영 왕은 호복을 입었고 4대 후에는 조왕천이 진나라의 포로가 되는 애군을 맞았다. 그 후 공자가는 대주 땅으로 피신하여 대왕가로 자칭하며 조나라의 역대 제사를 도맡아 오다가 6년 만에 멸망당하고야 말았다. 결국 6국 중에서 5나라가 멸망하고 오직 제나라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한편 왕분이 함양으로 보낸 첩서를 받고 진앙정은 크게 기뻐했다. 이에 진앙정이 즉시 답서를 보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군은 한 번 출정하자 2000리에 달하는 길을 거쳐 단숨에 연나라와 대주 땅을 장악했소. 이 공로는 장군의 아버지가 지난날 쌓아 올렸던 공로에 묻지 않도다. 비록 연나라를 공략하였으되 아직 제나라가 남아있은즉 장군이 돌아오는 길에 방향을 약간 바꾸어 제나라마저 평정하였으면 하고 원하오. 제나라의 존재는 사람의 신체를 비견하여 볼 때 한팔이 없는 것처럼 마음에 걸리는구려. 부디 장군의 남은 위세를 떨쳐 과인의 마음을 흡족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하오. 장군 부자의 공로야말로 우리 진나라에서는 견줄 수 없을 만큼 크게 빛나리로다. 답서를 받은 왕부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연산을 친 다음 하간을 바라보며 제나라를 목표로 일로 남진했다. 제왕건은 그동안 상국인 후승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 한나라 위나라를 구원하지 않다가 5나라가 하나둘씩 멸망을 당하자 그때마다 진나라에 축하 사신을 보냈다. 사신을 돌려보낼 때 진앙정은 수많은 금은보화를 실려 보냄으로써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제왕건은 사신을 통해서 아주 후한 대접을 받았노라는 대답 외에는 진나라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중대한 보고는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5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보니 제왕건은 불안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었다. 후승과 의논한 끝에 서쪽 국경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진나라의 기습에 대비하여 나름대로 엄중한 경계망을 폈다. 때마침 진나라 대장 왕분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다. 제나라의 국경 수비병들은 안간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수많은 군사가 죽고 살아남은 자는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왕부는 그 여세를 몰아 오교를 단숨에 지나고 제남 땅으로 몰아쳤다. 제왕건 즉위 44년, 그동안이야말로 전쟁도 내란도 없었던 평화로운 시절이었다. 따라서 군사들이 무예 연습을 게을리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다. 그런 제나라였지만 진나라 군사의 용맹과 포악성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아는 터였다. 왕분의 총지휘 아래 진나라의 수십만 대군이 노도처럼 밀어닥치자 이에 기가 질린 제나라 사람들은 싸울 의욕조차 상실해버렸다. 왕분은 패기 충전하는 군사를 이끌고 역화 임천을 지나 단숨에 제나라 도읍인 임치로 쳐들어갔다. 제나라 군사들은 질의 겁을 먹고 제멋대로 몸을 피해버린 후라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다. 왕분은 군사들과 더불어 거침없이 제나라 땅을 짓밟아 나갔다. 임치성 안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나 성문을 지키려 하기는커녕 저마다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후승은 속수무책으로 제왕건에게 항복을 권할 뿐이었다. 이로써 왕부는 칼 한 번 사용하지도 않고 2달 만에 산동 땅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왕분으로부터 보내온 승존보에 접한 진앙정은 임치성으로 다음과 같은 전령을 보냈다. 제왕건은 상국인 후승의 계략에 말려들어 감히 우리 진나라에 항거하려고 망동을 하였다. 그러다 우리 진나라의 위력을 감당치 못하고 항복하였으니 제나라는 멸망하였도다. 이제 제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의 목을 쳐야 마땅할 일이로되 건 그대가 40여 년 동안이나 과인을 공손히 숭앙한 점을 가상히 여겨 목숨만은 살려주겠노라. 건은 처자를 이끌고 공성 땅으로 들어가 여생을 조용히 보내도록 하라. 그러나 후승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으니 차명에 처할 것을 명하노라. 왕부는 왕명을 받들어 후승을 차명에 처하고 군리들에게 명하여 제왕건을 공성 땅에 압송시켰다.
제왕건이 공성 땅에서 기거해야 할 집은 대행산 기슭에 자리 잡은 조그만 모옥으로서 사방에는 소나무 잣나무만이 빽빽하게 우거졌을 뿐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다. 궁중 곤석들 대부분이 뿔뿔이 흩어졌으나 그래도 수십 명이 제왕건을 따라 나섰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에 비해 진나라 유사가 보급해주는 식량은 새끼 연명하기에도 부족한 양이었다. 얼마가 지나자 적은 분량의 식량이 남아 아예 보급이 끊어져 버렸다. 당시 제왕건에게는 어린아들이 하나 있었다. 어린아들이 배고파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왕건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여 처연한 심정으로 벌떡 일어섰으나 산속의 서늘한 솔바람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제왕건의 머릿속에 지난날의 갖가지 일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임치성에 있으면서 부귀를 누릴 때가 그 언제였던고. 어리석게도 간신 후승의 말만 믿다가 나라를 망치고 심심산중에서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눈만 뜨면 울며 탄식에 마지 않던 제왕건은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숨을 거두고야 말았다. 궁인들은 제왕건이 죽자 저마다 살 길을 찾아 하나둘씩 슬그머니 떠나버렸다. 제왕건의 어린아들 또한 누가 데려가 버렸는지 행방조차 묘연해졌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제왕건은 나라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다가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채 굶어 죽었다고 한다. 제나라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잠겼다. 어느덧 제나라 사람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가 전염되듯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소나무여 잣나무여 배가 고픈데도 먹을 수가 없구나. 누가 건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나. 슬프게도 사람을 잘못 등용했기 때문이다. 후세 사람들에게는 이 송백지가가 길이 전해졌는데 후숭이 나라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갔음을 빗대어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제나라의 시조는 진나라 사람인 진안으로서 진요공 약의 아들이다. 그는 주장왕 15년에 제나라로 도망와 기반을 닦으면서 처음에는 진시로 나중에는 전시로 성을 바꾸어가며 행세했다. 이후 전한자 무우가 대를 이었다가 이대 후인 전이자 거래 이르자 덕을 널리 베풀어 민심을 얻음으로써 세력을 넓혀나갔다. 전이자의 아들 전왕자는 마침내 제나라 임금을 살해하고 3대 후에는 전하가 제강공을 축출한 뒤 군의를 탈취함으로써 전시가 이끄는 제나라로 바뀐 것이다. 3대 후인 제2왕은 비로소 왕의 칭호를 사용하며 나라의 기반을 완벽하게 닦아갔으나 4대 후인 제왕건이 종묘사직을 지키지 못하고 망국의 길로 몰고 간 것이다. 결국 연초, 제, 위, 한 조나라 등 6국이 모두 멸망하고 진나라가 천하통일이란 위협을 달성했다. 진앙정은 6국 모두가 왕이란 칭호를 써온 것이 불만스러웠다. 그래서 왕 대신 제왕이란 칭호를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옛날 진나라와 제나라가 제호를 쓰려했던 일을 상기하고 그것도 그만두었다. 진나라의 세력이 사이팔만에 널리 떨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제호 정도로도 흡족할 것 같지가 않았다.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진앙정은 그 옛날의 사망오제를 머리에 떠올렸다. 덕을 베푼 일로 따지더라도 결코 사망에 못지않고 쌓은 공로를 놓고 비교하더라도 절대로 오제에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사망의 황자와 오제의 제자를 합쳐서 황제라 칭하면 어떨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마침내 진앙정은 돌아가신 아버지 진장양왕을 태상왕으로 추존했다. 아울러 주공이 만든 시법에 대하여 즉 자식이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짓는다거나 신하가 죽은 임금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예에 어긋난다 하여 다음과 같은 명을 내렸다. 이제부터 일제 시법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짐은 시황제로 군림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후손들은 2세 3세로 부름으로써 백천만세에 이르도록 이 진나라를 영원 무궁히 전하도록 하라. 또한 진앙정은 천자로 자칭하며 신하들 앞에서 자기를 일컬을 때 짐이라 하고 신하들로 하여금 자기를 폐하라 부르게 하였다. 또한 진앙정 그리고 솜씨가 훌륭한 공인에게 화시의 옥으로 국세를 만들어 바치라 명하니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8글자가 새겨졌다.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으니 영원 무궁토로 번창하리라.
진시황은 이 밖에 갖가지 법과 제도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선포했다. 주나라는 화덕으로 일어났으나 진나라가 수덕으로서 능히 부를 것이니 수덕의 운세가 있다 하여 수덕을 상징하는 검은색을 모든 물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의복과 정기는 반드시 검은색을 사용하도록 엄명을 내렸다. 다음으로 물은 6이라는 숫자로 상징되는 만큼 모든 기물과 길이, 무게 등을 재는 기본 단위를 6으로 하도록 정했다. 그리고 10월을 정월로 삼되 반드시 그때를 맞추어 하례를 드리라 일렀다. 또한 정월의 정자와 자기 이름인 정자는 같은 의무로 황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하여 바를 정자를 모두 정복할 정자로 고쳐 쓰도록 명했다. 정복할 정자는 불길한 글자였다. 그렇지만 진시황이 엄명을 내리는 바람에 신하들은 감히 불평을 할 수가 없었다. 위원은 진시황이 기고만장하여 기존 법과 제도를 마구 뜯어 고치는 것을 보고 탄식해 마지 않았다. 진나라가 비록 천하를 얻기는 하였으나 원기가 쇠퇴하는도다. 어찌 천하통일의 시절이 오래가리요. 위원은 제자 왕후와 함께 저녁 어스름을 틈타 어디론가 떠나버렸으니 이후 그들의 종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시황이 신하들에게 묻는다. 위원은 무엇 때문에 짐을 버리고 떠나갔을꼬? 신하들이 입을 모아 대답한다. 위원은 폐하께서 천하통일의 위협을 이룩하실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자로서 아마 그 옛날 주나라가 강태공과 주공에게 국토를 나누어 준 것처럼 자기에게 큰 땅이 돌아오기를 은근히 바랐을 것입니다. 이제 폐하의 존호도 정해졌으나 농공행상이 행해지지 않은데 실망하여 멀리 떠나버린 듯 싶습니다. 진시황이 다시 묻는다. 그렇다면 짐도 주왕실의 전례를 따라 국토를 나눠주어야 한단 말인가? 다시 모든 신하들이 입을 모아 대답한다. 지난날의 연제, 초, 조 네 나라의 땅은 너무 넓고 우리 함양성에서 너무 먼 거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사가 반대하고 나선다. 옛날 주나라는 같은 성을 가진 수많은 신하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자손들은 서로 간에 땅을 넓힐 목적으로 싸움을 일삼으며 형제마저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셨으니 각 지역마다 군현으로 행정구역을 설정하시고 중앙집권제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비록 천하통일에 큰 공을 세운 신하라 할지라도 녹봉을 후하게 줄망정 한 채의 땅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영원토록 이 나라를 평화롭게 존속시킬 수 있는 방도입니다. 진시황은 그의 뜻을 받아들여 천하를 36개 군으로 나누었다. 당시 오랑캐들이 북쪽 변경을 자주 범했기 때문에 36개 군 중 어양군, 상곡군 등은 관할 지역을 작게 나누는 대신 수비대를 파견하여 국경을 지켰다. 반대로 남쪽 물가 지역은 항상 평온했기 때문에 구강군, 회계군 등은 관할 지역을 가장 넓게 하였으니 이 모두가 이사의 뜻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각 군마다 수의 한 사람과 감허사 한 사람씩을 보내어 다스리도록 하였다. 진시황은 또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진 무기를 모두 거두어들여 녹인 다음 12사람의 철상을 만들어 궁정들에 세우게 했다. 철상은 하나의 무게가 1,000근에 달하니 무려 12,000근 이상의 무기가 소요된 셈으로 무기를 없애버림으로써 전쟁을 방지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또한 천하호걸들을 함양송으로 불러들여 무려 20만 호를 차지하고 기거하게 했다. 그런가 하면 함양성 북쪽 언덕에는 6국의 궁시를 모방하여 2궁 6개소를 건축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명한 아방궁도 건축되었다. 이사는 상국이 되고 조고는 낭중령이란 벼슬을 받았다. 장수들에게도 그 공로에 따라서 상을 내리니 먼저 왕분과 목무에게 각각 1만 호를 봉했다. 그 밖에 수많은 장수들에게도 각각 수천 호를 봉하는 한편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 관리들의 녹봉으로 사용했다. 마침내 진시황은 분소갱유라 하여 모든 서적을 거두어 불살라버리고 유학자들을 산채로 구덩이에 묻어버리는 등 잔악한 언론 탄압을 감행했으며 법도 질서도 무시한 채 어느 지방에 가서든 횡포와 만용으로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 무렵 바로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하니 수많은 백성들이 붙들려가서 강제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진시황 2세인 호해의 학종도 진시황에 못지않았다. 그러나 진승, 오강 등의 무리가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 진나라도 멸망하고 만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2023년 여름 초입에 시작한 열국지 낭독이 긴 폭염을 관통하여 바람이 서늘해지는 계절의 끄트머리에서 마침내 마지막 회차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권을 낭독하며 형가의 이야기에서 또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작년 여름에 낭독을 마친 초안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 전대미문의 시황 암살 사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저는 초안지에서 형가가 역수를 건너는 장면과 항우와 우미인이 헤어지는 장면이 가장 처연했고 슬펐습니다. 상당히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태자단이 형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었더라면, 그래서 형가가 당대 최고 무인이며 친구인 계섭을 부장으로 삼고 떠났더라면 시황제 암살에 성공하고 어쩌면 역사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한 개인사뿐만 아니라 역사에 있어서도 거대한 운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열국지는 논어, 맹자, 한비자, 사기열전 등에서 언급됐던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던 수많은 관용어와 고사성어들을 온전히 완결된 이야기로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동주로 천도한 이후 일어났던 위대한 패왕들과 한 시대를 열고 닫았던 수많은 인물들이 파노라마처럼 내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550년이라는 긴 시간 속 역사는 우리에게 정치를 보는 시선과 주변을 통찰하는 지혜와 한 개인의 삶을 관조하게 하는 성찰의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안겨준 열국지였습니다. 열국지는 무척 길고 완독하기란 대단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지만 즐겁게 저와 함께 달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책들을 또 읽어나가며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